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중국은 근래까지만 해도 고급 인력이 남아돈다고 떠들썩했는데 지금은 일부 기업들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의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고급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갔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며 일반 노동자들의 부족은 대규모 사망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10월에 상해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계속 없으면 제 예상으로는 상해 기업의 30% 정도 수많은 회사들이 전부 붕괴할 겁니다. 다 버티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세요. 5월, 6월부터 사실 4월 중순부터 상해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우리 회사만 해도 매일 방문하는 아주머니들, 즉 일거리 구하러 오거나 등록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야 5, 6명, 6, 7명 정도예요. 제일 많을 때도 10몇 명이 전부입니다. 2에서 3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상해는 한때 꿈의 도시로 불렸지만 이제는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2025년 명절 이후 상해로 돌아오는 인파의 물결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높은 집값, 낮은 소득, 줄어드는 일자리 때문에 젊은이들이 하나둘 상해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상해의 현실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올해 상해에서 또 10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체감이 정말 큽니다. 올해는 특히 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음에 꼭 드는 일자리를 찾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 괜찮은 공장이 있으면 일단 들어가서 일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적잖은 분들이 마땅한 일이 없다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점포들이나 과일가게, 음식점 등 할 것 없이 다들 사람이 너무너무 줄었다고들 해요. 그렇게 사라져 버린 사람들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결국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인재를 붙잡기 위해 상해가 거주 등록 정책을 완화해 이제는 학사 학위만 있어도 호구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호구를 따더라도 집은 살 수 없고 교육이나 의료 지원도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쟁취해야 하며 생활의 압박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정책은 고학력, 고도 기술 인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평범한 노동자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상해가 2024년 통계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상해의 상주 인구는 2,480만 2,600명으로 총 인구가 7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그중 외지에서 온 상주 인구는 983만 4,900명으로 1,00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전년 대비 23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제 상해의 인구 유출 추세는 막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리꾼들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상해는 여전히 그 상해이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너무 힘들다. 높은 집값, 낮은 소득 증가율, 블루칼라 일자리 감소, 금융업계의 감원 등이 원래는 꿈의 도시를 향해 몰려들었던 젊은이들을 오히려 도시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상해에 온 지 꽤 됐는데 요즘 상해의 사람 수가 몇 년 전보다 정말 많이 줄었다는 걸 느낍니다. 사람이 제일 많았던 남경동로 보행거리를 예로 들면 예전엔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걸을 수조차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난징동로에 가보면 거리에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도 정말 적고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또 화하중로도 예전엔 유동인구가 꽤 많았는데 지금은 거리의 사람 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 사람 자체가 줄었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잘 알던 가게나 점포들도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게다가 빈 점포들이 많아서 임대도 안 되고 그대로 비어있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건 상해에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죠. 상해는 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로 2,4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은 상주 인구로 원래 상해 토박이나 상해에서 집을 사서 정착한 신상해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상해에 일하러 오거나 여행하러 오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상황은 곧 중국 전체 인구가 줄고 있고 출생률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누리꾼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상해의 고용 환경이 점점 나빠져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수입도 형편없이 적어 정상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조차 힘들다고 말이죠. 블루칼라든 화이트칼라든 모두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없으며 사회 하층의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상황이 더욱 열악합니다. 사람들 모두가 힘겹고도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상해의 취업시장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혹 그 자체입니다.
상해 기차역에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떠도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행을 가려고 몰려든 게 아닙니다. 전부 해고당하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업 정문에는 채용 마감 공고가 가득 붙어 있고 졸업하고 36살이 된 사람들이 100군데에 이력서를 내도 아무런 답변도 못 받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화이트 칼라들이 지금은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배달 일을 하거나 노점이라도 해서 겨우 밥벌이를 하고 있어요. 이건 결코 일선 대도시에서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2025년 상해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공식 통계 또한 이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이 어떤지 아시나요? 상해의 어느 한 단지를 예로 들면 약 120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중 50 몇 가구가 실업 상태거나 구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실업률이 공식 발표 수치인 4.2%를 훨씬 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텅 빈 오피스 빌딩과 썰렁해진 쇼핑몰들, 심지어 985 대학 출신 석사 졸업생들조차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를 하고 있고 대기업 개발자들이 배달 일을 하는 것도 이제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025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 상태에 있으면서도 실업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8천만 공무원 식당을 닫는 것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식당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수입이 없으며 소규모 기업들조차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소비 여력이 생기겠습니까? 상해에서 아키텍트로 일하던 한 여성도 자신의 불운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해고가 있을 예정이에요. 오늘 오후에 예전에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가 알려줬는데 상해 지역에서는 몇몇 아키텍트를 제외하고 개발자 전원이 해고된다고 해요. 최근 2년 동안 경기 상황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사실 작년 연말에도 이미 한 차례 해고가 있었는데 1년도 채 안 지나 또 해고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지금 환경이 얼마나 나쁜지 잘 알고 있어요. 비록 퇴직금은 받긴 하겠지만 막상 제 일이 된다고 생각하니 역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저는 집안의 장녀이자 시골 출신이에요. 제 동생들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고 만약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졸업하자마자 상해에 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서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시길 바랐고 평소에도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개인의 노력이 아무리 커도 냉혹한 경기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취업 걱정 없이 살 수가 없네요. 그래도 혹시 저처럼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부디 취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계속 낙관적으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내요. 신입 졸업생들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시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상해에서 정말로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희는 2024년 졸업한 신입생들인데요. 저희 선배들은 학교 채용이든 봄, 가을 공채든 정상적으로만 준비하면 4-5개의 오퍼를 받는 게 보통이었고 그것도 굉장히 수월했어요. 하지만 이번 회기가 되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기업에 지원했어요. 개인별로 적어도 70에서 80군데는 지원서를 넣었는데 면접에 초대받은 곳은 고작 서너 군데뿐이고 최종적으로 오퍼를 받은 건 한 군데뿐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아야 2군데 정도라 예전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외국의 기업은 한때 고소득과 안정의 대명사였지만 이제는 해고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상해에서 과연 몇 명이나 실업 상태일까요? 이번 주 수요일 상해 시티은행이 직원 총회를 열고 무려 3,500명을 대규모로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전 직장 동료도 시티은행에 다니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막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휴가까지 마친 뒤 회사로 돌아갔는데 하필 대규모 해고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외국계 기업은 국내 기업에 비해 직원들에게 주는 퇴직금이 그래도 꽤 많은 편인데 시티은행은 N+6, 즉 단임 연수 플러스 6개월 방식으로 보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많은 네티즌은 심지어 삶에 대한 희망조차 잃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상해에서 1년 넘게 실직 상태로 지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요? 16개월 동안 무려 492곳에 지원서를 냈지만 면접 제안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력 공백은 마치 원죄처럼 느껴져요. 막 퇴직했을 때만 해도 해방감을 느꼈고 이게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 자유는 또 다른 고통으로 변했어요. 간신히 용기를 내서 구직에 나서 보았지만 현실은 저를 금세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낮에 자고 오후가 돼서야 일어나 구직 앱을 뒤적이는 생활이 됐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무감각해졌고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로 읽고 답이 없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결국 제 감정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무섭고 친구들의 안부도 두렵기만 합니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소홍서에서 직장 관련 글들을 보게 됐는데 10명의 여성 중 8명이 실업 상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누군가 취업 소식을 올린 그 뒤에는 수백 통에 묻혀버린 이력서가 있었다는 사실도요. 8월에는 집세 계약도 끝나는데 걱정이에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해에서 집값은 제곱미터당 평균 6에서 8만 위안이고 교외 지역조차 제곱미터당 3에서 4만 위안으로 집을 산다는 건 마치 꿈과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전세값조차 감당하기 벅찹니다. 간단한 한 끼 패스트푸드도 30에서 50위안이고 지하철 단거리 요금만 해도 5에서 10위안이나 합니다. 이런 생활비 때문에 일반인들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어떨까요? 블루칼라 임금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화이트칼라는 해고되고 있으며 금융기술 업종은 가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쫓아 상해로 모여들었지만 막상 부딪혀보니 그 꿈이 너무 값비싸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치열한 경쟁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상해로 올라와 생계를 꾸리려는 농촌 출신 노동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상해에 일하러 오려고 하냐고요. 특히 농촌에서는 집에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 상해, 교외 지역의 송강이나 봉형우 같은 곳은 한 달에 1,000위안 정도라도 생활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강소호성이나 절강성 같은 외지 농촌 지역은 이런 지원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고 벌 수 있는 돈도 많지 않아요. 또 다른 네티즌들은 최근 상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다들 올해 상해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하길래 저도 제가 보고 느낀 상해에 대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2010년쯤 상해에 왔으니까 이제 거의 15년이 되었네요. 올해 보면서 느낀 몇 가지 변화가 꽤 뚜렷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상해의 사람이 눈에 보일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지금 미낭 쪽 교외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은 예전부터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공장도 많고요. 예전에는 집이 하나 임대 물건으로 나오면 젊은 신혼부부 같은 사람들이 금세 빌려가곤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분명히 그런 속도가 눈에 띄게 늦어졌어요. 중개업소에서 집을 올려놔도 예전 같으면 하루 이틀 만에 나갔을 텐데 지금은 꽤 오래 지나도 세입자가 안 구해져요. 그리고 제가 매일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에서도 사람이 확실히 줄었다는 게 느껴져요. 물론 여전히 사람은 많지만 예전처럼 너무 붐벼서 지하철에 아예 못 올라탈 정도는 아니에요. 최근 1년 동안은 그런 극심한 혼잡을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네티즌들은 또 상해에서 쇼핑몰의 쇠퇴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장수로에서 근무할 때 근처 파리봄날 쇼핑몰에 점심시간마다 자주 가던 곳이 있었고 밥 시간에만 늘 줄을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줄을 설 필요조차 없어졌고 쇼핑몰 안의 점포들 대부분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쇼핑몰 전체가 썰렁하고 식당가도 거의 전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요즘 상해에서는 명품 소비가 부진해진 반면 이리한 가게가 대박을 치는 현상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항룡광장의 구찌는 문을 닫았고 에르메스 매장 매출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5위안 존을 간판으로 내세운 작은 가게는 하루 매출이 100만 위안을 돌파했죠. 심지어 선전의 코스트코는 개장 첫날에 무려 14만 명이 몰려 회원 카드를 받았습니다. 외부에서는 현재 중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자산 가치가 크게 축소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비싼 것을 사기보다는 가성비가 높은 것을 사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내 명품 시장의 평균 소비자 단가는 35% 하락했지만 구매 빈도는 오히려 증가해 소비 양극화와 소비 수준 하락이 이미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 블로그가 다니던 오피스 건물 안에서 각종 외국계 기업의 외국인들이 어디서나 눈에 띄었고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거리들은 늘 북적이고 각종 레스토랑들도 성황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한때 활기가 넘쳤던 외국 음식 거리의 식당들도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느끼는 건 사실 상해의 고용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35세, 40세쯤 되면 직업적인 위기가 온다고 말하곤 했는데 지금은 제 주변만 봐도 94년생, 95년생 동료들이 많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막 3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어요. 제 한 동료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를 떠난 뒤 다른 두세 개 회사로 옮겨갔는데 결국 다 구조조정 때문에 그만두게 됐어요. 회사가 사업을 더는 유지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별 수 없이 그 친구도 혼자 자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상해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상해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가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상해에는 임대나 권리 양도 안내문이 붙은 가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들이 오랫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있고 많은 소규모 회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어요. 대기업들조차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고 있고요. 요즘 상해에서는 배달이나 심부름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더 나은 선택지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차량 호출이나 배달 심부름 같은 일을 하며 잠시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많은 직장에서 월급조차 제때 주지 못하는 곳이 많고 많은 사람들의 월급이 반토막이 났으며 몇 달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지금 상해에서 매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급 주택과 빈민가가 공존하며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가취의 강변, 전망 좋은 고급 아파트 옆에는 월세 500위안짜리 판자촌이 있는데 그 안에는 배달원들이 빽빽하게 몰려 살고 있습니다. 심천의 테크놀로지 파크에서는 창업을 위해 정부에서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인재 아파트의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는 반면 길 하나 건너편 악수 건물에서는 밤마다 시끌벅적합니다. 전탄의 고급 아파트 단가는 제곱미터당 25만 위안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수입이 좋은 사람들은 수만 위안에 달하는 고급 와인을 홀짝이며 바닷가의 야경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곳의 길거리 음식점에서는 노동자들이 6위안짜리 볶음국수 한 그릇 값을 두고도 계속해서 가격 흥정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풍경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형적인 도시재정 구조에 있습니다. 고가의 택지를 팔아 고급 주택을 개발하면서도 철거 비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도시 빈민촌을 희생시키다 보니 결국 고급 주택에서 피를 빨고 빈민가에서 피를 생성해내는 비정상적인 순환이 생겨난 것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핵심적인 문제는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기회가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혜택은 이미 특정 이익 집단이 장악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해외 이전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사회적 상승 기회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피스 빌딩의 공식률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마치 탈주하듯 도시를 떠나고 있으며 청년층 역시 점점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월급은 6천 위안 수준에 머무는 반면 금융권 종사자들은 연봉이 수백 위안에 달하는 등 소득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격차가 커질수록 사회적 기회는 더욱 소수에게만 집중되며 하층민이 자신의 신분을 바꾸고 사회적으로 도약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